계집 여군년이 대가리가 이게 뭐야? 또 부대원들 앞에서 머리채 잡혀 삭발당한 여군 대위. 알고 보니 아버지가 별넷 합참의장. 빡친 아버지가 헬기 띄워 부대 쑥대밭 만드는 참교육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강원도 화천. 휴전선과 맞닿은 이 혹독한 땅은 겨울의 초입부터 뼈를 얼리는 바람을 토해냈다. 북한강 줄기가 거대한 뱀처럼 군사분계선을 훑고 지나가는 이곳은 대한민국 육군 제7보병사단 통칭 칠성부대의 영역이었다. 그리고 칠성부대 예하 가장 험준한 전방을 맡은 백두산 호랑이 대대는 그 중에서도 가장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곳으로 악명이 높았다. 이곳을 통치하는 왕은 대대장 권택주 중령이었다. 작전과장. 새로 온다는 작전과장은 아직인가? 대대장실을 울리는 고성에 덩치 큰 작전주임 상사가 곰처럼 몸을 움츠렸다. 방금 위병소를 통과했다는 보고입니다. 곧 도착할 것 같습니다. 즉, 권택주 중령은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창밖을 내다봤다. 화천댐이 만들어낸 거대한 8호호의 물안개가 대대 연병장까지 스며들어 음습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는 칠성혼을 입에 달고 살았다. 그가 말하는 칠성혼이란 상명하복의 절대 원칙과 굴복하지 않는 패기, 그리고 까라면 까는 맹목적인 복종을 의미했다. 그의 왕국에서 이의는 존재하지 않았고 합리는 나약함의 동의어였다. 그의 왕국에 이질적인 존재가 발을 들였다. 충성. 금일부로 백두산 호랑이 대대작전과장으로 전입을 명받은 대위 오유진입니다. 권 중령은 책상에 앉은 채로 경례를 붙이는 오유진 대위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깔끔하게 다려진 전투복, 규정에 맞게 단정히 묶어 올린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돌하리만큼 흔들림 없는 눈빛. 권 중령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아닌 소위 일반 장교 출신, 특히나 여군 엘리트들을 병적으로 싫어했다. 오유진 대위라. 그가 이력서를 책상 위로 툭 던지듯 밀었다. 본부에서 근무했다지. 편한 데 있다가 여기 오려니 어땠나? 울고 싶었나? 아닙니다. 전방 근무는 군인으로서 당연한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영광? 권 중령이 코웃음을 쳤다. 사무실에 앉아서 서류나 만지작거리던 엘리트가 영광을 논해? 우리 부대는 그런 거 안 쳐줘. 여긴 진짜 군인들만 있는 곳이야. 알겠나? 알겠습니다. 오유진 대위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대답했다. 그녀의 그 평온함이 권 중령의 심기를 더욱 거슬렀다. 그는 옆에 선 작전주임 신기환 원사를 힐끗 보았다. 신 원사는 권 중령의 눈빛만 보고도 그의 의중을 알아차리는 충복이었다. 작전과장. 전입신고는 그쯤 하면 됐고, 내일 아침 전 대대원이 보는 앞에서 정식으로 신고식을 할 거야. 우리 부대만의 정화의식이 있거든. 칠성혼을 받아들이는 의식이지. 권 중령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렸다. 오유진은 그것이 단순한 신고식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녀가 대대장실을 나서는 순간 등 뒤로 권 중령의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아, 그리고 오대위. 그 여자 같은 머리. 아주 거슬리는군. 내일 아침까지 시정할 기회를 주지. 오유진의 머리는 규정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오히려 전장에서의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짧게 자른 단발을 망으로 감싼 가장 모범적인 형태였다. 그녀는 돌아보지 않고 복도로 걸어나갔다. 그녀의 눈빛이 북한강의 수면 아래처럼 차갑게 가라앉았다. 사실 오유진은 단순한 작전과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육군본부 감찰실 소속의 비밀감찰 요원이었다. 백두산 호랑이 대대에서 벌어지는 상납 비리와 군수품 횡령, 그리고 가혹 행위에 대한 수많은 투서가 접수되었지만 권택주의 철옹성 같은 부대 통제하에 번번이 증거를 잡지 못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또 하나의 비밀이 있었다. 그녀는 현 대한민국군 서열 1위, 육군 사성 장군인 오성철 합참의장의 외동딸이었다. 유진아, 꼭 내가 가야겠느냐? 아버지, 별 넷의 힘으로도 저 먼 곳의 부조리를 뿌리 뽑을 수 없다면 누군가는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감춘 채 호랑이굴의 심장부로 스스로 걸어 들어온 것이었다. 권택주 중령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지적한 순간 그녀는 이 싸움이 생각보다 훨씬 더 추악하고 노골적일 것임을 깨달았다. 다음 날 새벽 화천의 겨울 공기는 면도날처럼 날카로웠다. 전 대대원이 연병장에 도열했다. 완전 군장을 한 병사들의 입에서 하얀 입김이 얼어붙었다. 권택주 중령이 흉포한 호랑이 가죽으로 장식된 지휘대 위에 섰다. 그는 연병장을 가득 메운 자신의 병력들을 보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백두산 호랑이 대대원들, 오늘 우리 부대에 새로운 식구가 왔다. 육군 본부에서 곱게 자란 작전과장 오유진 대위다. 병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연병장 중앙에 홀로 서 있는 오유진에게 향했다. 그런데 어젯밤 내가 분명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오 대위는 나의 명령을 어겼다. 저 머리를 보라. 저것이 적과 싸워야 할 군인의 머리인가? 산에 홀리는 기생의 머리인가? 오유진은 굳은 표정으로 권 중령을 노려봤다. 그녀의 머리는 어제와 같이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규정을 어긴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여군도 군인이다. 군인이라면 군인의 머리를 해야지. 안 그런가 제군들? 그렇습니다. 몇몇 간부들과 권 중령의 추종 세력들이 맹목적으로 소리쳤다. 병사들은 공포에 질린 채 침묵을 지켰다. 신기환 원사. 예, 대대장님. 작전 주임 신기환 원사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나섰다. 그의 손에는 낡고 시커먼 군용 이발기, 바리깡이 들려 있었다. 연병장에는 정적이 흘렀다. 병사들은 설마 했던 일이 벌어지려 하자 숨을 죽였다. 오유진 대위. 권 중령이 지휘대에서 내려와 오유진의 앞에 섰다. 스스로의 머리카락 하나 관리하지 못하는 장교에게 우리 대대의 작전을 맡길 수 없다. 내가 이 대대의 칠성혼을 너의 머리에 직접 새겨주겠다. 순간 권 중령이 오유진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잡았다. 악! 오유진은 짧은 비명을 삼켰다. 두피가 뜯겨나가는 고통과 함께 장교로서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권 중령은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연병장 중앙으로 끌고 갔다. 모두 똑똑히 보라. 이것이 여자가 아니라 군인이 되는 과정이다. 권 중령의 조롱과 희롱에 일부 병사들이 낄낄거리기 시작했다. 공포가 만들어낸 광기였다. 신기환 원사가 이발기에 전원을 켰다. 위잉하는 기계음이 연병장을 갈랐다. 권 중령이 오유진의 머리채를 잡고 고개를 젖히자 신 원사가 이발기를 그녀의 머리에 가져다 댔다. 서걱.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오유진의 검은 머리카락이 힘없이 잘려나가 하얀 눈이 덜 녹은 연병장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다. 오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눈앞이 흐려졌다. 이것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었다. 이것은 폭력이었고 인격살인이었다. 전 대대원이 보는 앞에서 그녀의 계급과 성별은 철저히 짓밟혔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차가운 화천의 바람에 눈물은 금세 얼어붙는 듯 했다. 하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울고 있었지만 결코 굴복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조롱하는 권택주의 눈을, 이 광경을 묵인하는 신기환의 눈을, 그리고 공포에 질려 외면하는 병사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했다. 그녀는 인내했다. 울어라 오유진. 마음껏 울어라.
하지만 이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다. 이것은 분노의 눈물이다. 머리카락이 모두 잘려나가고 우습게 삐뚤어진 군인 머리가 된 그녀를 보며 권중령은 만족스럽게 웃었다. 이제야 좀 군인 같군. 알겠나, 오대위. 여기가 바로 백두산 호랑이 대대다.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너의 그 잘난 엘리트 의식 따위는 전부 버려야 한다. 오유진은 눈물을 채 닦지 못한 얼굴로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열었다. 명심하겠습니다. 대대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처참하게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죽지 않았다. 오히려 그 눈빛은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검은 불꽃이 되어 타오르기 시작했다. 새로 배정받은 독신 장교 숙소 비오큐는 낡고 음습했다. 오유진은 깨진 거울 조각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다. 쥐가 파먹은 것처럼 엉망으로 잘린 머리, 눈물로 얼룩진 뺨. 그녀는 세면대에 물을 받아 얼굴을 씻었다. 차가운 물이 굴욕의 흔적을 씻어내는 듯 했지만 가슴 속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권택주, 신기환. 너희는 내 머리카락만 자른 게 아니다. 너희 스스로의 목을 겨누는 칼을 내 손에 쥐어준 것이다. 그녀는 감찰 요원으로서의 냉철함을 되찾으려 애썼다. 이번 신고식은 명백한 가혹 행위이자 직권 남용이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권택주의 뿌리 깊은 비리를 도려낼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때 누군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작전과장님, 저 삼중대장 박지훈 대위입니다. 오유진은 문을 열었다. 젊은 장교가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으로 서 있었다. 아침에 죄송했습니다. 제가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박 대위. 오유진은 그를 안으로 들였다. 사과할 필요 없다. 자네 잘못이 아니니까. 박지훈 대위는 육사 출신의 FM 장교였지만 권택주의 비상식적인 지휘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다. 과장님, 몸 조심하십시오. 여긴 정상이 아닙니다. 신원사 귀에 들어가면 저도 무사하지 못하지만 이것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대위는 목소리를 낮췄다. 부대의 유류가 이상하게 빨리 줍니다. 매달 긴급 대응 유령 훈련이라는 게 잡히는데 정작 저희 중대는 훈련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유령 훈련. 오유진의 눈이 빛났다. 그녀가 찾던 첫 번째 실마리였다. 고맙다, 박 대위. 이 말은 나만 알고 있겠다. 박 대위가 돌아간 후 오유진은 즉시 행동에 착수했다. 그녀는 작전과장으로서의 권한을 이용해 지난 1년간의 모든 작전 명령서와 훈련 기록, 그리고 군수과에 보관된 유류 수불 대장과 차량 운행 일지를 요청했다. 군수과 행보관이자 신기환 원사의 신복인 노 상사가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과장님, 이런 건 왜 찾으십니까? 지난 기록은 다 종결된 사안입니다. 작전과장으로서 부대의 작전 효율성과 유류 소모 패턴을 분석해야겠다. 최적의 작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다. 이것도 엘리트의 사무적인 방식이라 마음에 안 드나? 오유진은 일부러 권중령의 말을 인용하며 그를 압박했다. 노 상사는 마지못해 먼지 쌓인 서류철들을 내주었다. 그날 밤 오유진은 숙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서류 더미와 씨름했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다. 박지훈 대위의 말대로였다. 서류상으로는 매달 2번 대대 전체의 전차와 장갑차가 동원되는 대규모 유령 훈련이 실시된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 훈련에 소모된 경유의 양은 상상을 초월했다. 하지만 해당 날짜의 차량 운행 일지는 대부분 공란이거나 숫자가 조작된 흔적이 역력했다. 더 결정적인 것은 칠성부대 상급 부대인 군단에 보고된 훈련 일정에는 이 유령 훈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즉 권택주와 그 일당이 서류상으로만 훈련을 만들고 막대한 양의 군용 유류를 빼돌려 사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것이다. 오유진은 조작된 서류들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찾았다. 권택주의 왕국을 무너뜨릴 첫 번째 균열. 그녀는 찢긴 머리의 고통을 잊은 채 책상 위 지도에 화천 공군기지와 대대 밖으로 이어지는 보급로를 붉은 펜으로 표시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모욕감으로 얼룩진 밤이 지나고 화천의 새벽은 지독한 현실을 다시금 일깨웠다. 오유진 대위는 숙소의 작은 거울 앞에 섰다. 듬성듬성 파먹힌 것처럼 잘려나간 머리카락은 밤사이 그녀가 느낀 분노와 수치를 그대로 형상화한 듯 했다. 두피를 스치는 새벽 공기가 어제 연병장에서 느꼈던 권택주 중령의 역겨운 숨소리처럼 차고 불쾌했다. 그녀는 전투모를 깊게 눌렀었다. 모자 안으로 감춰진 굴욕은 그러나 그녀의 눈빛까지 가리지는 못했다. 오히려 더 깊고 서늘한 빛이 마치 잘 벼려진 칼날처럼 빛났다. 그녀가 찾은 유령 훈련이라는 실마리는 거대 비리의 입구에 불과했다. 서류상의 증거는 확보했지만 그것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훔쳐낸 유류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밝혀내야 했다. 권택주와 신기환, 이 두 거대한 암초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부대 내부의 조력자가 절실했다. 그녀의 머릿속에 어제 아침 연병장 구석에서 유일하게 분노와 연민이 뒤섞인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한 사람 삼중대장 박지훈 대위가 떠올랐다. 오전 작전 회의는 살얼음판 그 자체였다. 권택주 중령은 의도적으로 오유진을 지목하며 사소한 트집을 잡았다. 오 대위, 어제 내가 선물한 새 머리는 마음에 드나? 아주 군기가 바짝 든 것 같아 보기 좋군. 회의실에 있던 장교들이 억지 웃음을 터뜨렸다. 오유진은 표정 변화 없이 일어섰다. 과분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대대장님. 주신 군기, 작전 계획에 오롯이 반영하겠습니다. 그녀의 무미건조한 대답에 권 중령은 되려 김이 샌 듯 앉아. 하고 짧게 내뱉었다. 회의가 끝난 후 오유진은 일부러 박지훈 대위의 중대 사무실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 실내 정비고로 향했다. 혹한기 장비 점검을 핑계로 삼았다. 거대한 KU-21 장갑차들이 도열한 정비고는 디젤과 금속 냄새로 가득했다. 예상대로 3중대 장비 점검을 위해 박 대위가 정비병들과 함께 그곳에 있었다. 박 대위. 오유진의 부름에 박지훈 대위의 어깨가 굳었다. 병사들이 흘끔거리는 시선을 애써 무시하며 그가 다가왔다. 작전과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어제의 일로 오유진은 부대 내 깊이 인물 1호가 되어 있었다. 잠시 이야기 좀 하지. 오유진은 장갑차의 거대한 차체 뒤 사각지대로 걸어갔다. 박 대위는 망설이다가 뒤따라왔다. 과장님 이러시면 어제 나에게 유령 훈련에 대해 말해줬지. 오유진이 정비고의 소음에 묻히지 않을 만큼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난 그게 단순한 서류 조작이 아니라고 본다. 박 대위, 자네는 이 썩은 내 나는 곳에서 계속 버틸 수 있겠나? 박지훈 대위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 그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전형적인 정통 군인이었다. 그는 부조리를 혐오했지만 동시에 조직을 배신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과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저 모른다고. 자네 중대원들이 혹한기에도 낡은 방한 장비로 버티는 이유, 저 장갑차들이 훈련 한 번 제대로 못 뛰고 퍼져버리는 이유. 그게 전부 저 유령 훈련 때문이라는 걸 정말 모른단 말인가. 오유진의 직설적인 공격에 박 대위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안다고 해서 대위 계급장 단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상대는 대대장, 아니 그 뒤에 있는 신기환 원사입니다.
저 괴물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혼자서는 못 이기지. 하지만 둘이라면, 그리고 내 뒤에 더 큰 무언가가 있다면 이야기는 다르지. 오유진은 순간적으로 자신의 배경을 암시했다. 박대위는 그녀의 당당함에 압도당했다. 이 여자는 어제 전 병력 앞에서 머리채를 잡히고 삭발을 당한 사람이 맞나. 오유진은 그의 흔들리는 눈을 똑바로 보며 마지막 카드를 던졌다. 나는 이 부대를 정화하기 위해 여기에 왔다. 박대위, 자네는 계속 이 시궁창에 머무르며 명예를 더럽힐 것인가, 아니면 나와 함께 진짜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되찾을 것인가. 선택해. 고요함이 흘렀다. 정비고의 육중한 기계음만이 두 사람 사이를 갈랐다. 한참을 침묵하던 박지훈 대위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몹시 잠겨 있었다. 무엇을 하면 됩니까? 오유진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유령 훈련이 있던 날 유류가 어디로 빠져나갔는지 알아야겠다. 서류상으로는 분명히 대대 주유소에서 정식 불출된 것으로 되어 있어. 하지만 그 많은 유류가 공중으로 증발했을 리는 없지. 박대위는 심호흡을 한 번 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대대 외곽 8호호와 맞닿은 제3보급 통문이 있습니다. 평시에는 폐쇄되어 있고 지도상에도 예비 통문으로만 표기된 곳입니다. 하지만 신기환 원사가 가끔 그곳 열쇠를 챙겨 나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항상 야간에 혼자서 말입니다. 제3보급 통문. 오유진은 그 명칭을 머릿속에 새겼다. 위치를 알려줘. 그리고 오늘 밤 자네는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한다. 절대 나와 엮여서는 안 돼. 오늘 밤 당장 가시려는 겁니까? 위험합니다. 그 근처는 경계도 허술하지만 지형이 험하고 신원사의 사냥터나 다름없습니다. 위험은 내가 감수하지. 오유진은 박대위를 지나쳐 정비고를 나섰다. 그녀의 뒤에서 박지훈 대위는 자신이 거대한 폭풍의 눈으로 걸어 들어갔음을 직감했다. 그날 오후 오유진은 작전 과장실에서 보급 통문 일대의 지형도를 분석했다. 박 대위의 말대로였다. 그곳은 대대 본청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사각지대이자 민간 도로와도 교묘하게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었다. 그녀는 야간 투시경과 특수 보안 카메라, 그리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호신용 장비를 챙겼다. 어둠이 짙게 깔리고 부대 전체가 잠든 자정. 오유진은 그림자처럼 숙소를 빠져나왔다. 그녀는 일부러 경계 병력이 없는 산길을 택했다. 삭발당한 머리 위로 스며드는 밤 공기는 얼음장 같았지만 그녀의 심장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8호호에서 불어오는 젖고 비린 바람이 그녀의 전투복을 핥히었다. 그녀는 짐승처럼 소리를 죽이며 권택주의 왕국 가장 어두운 심장부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화천의 겨울밤은 모든 소리와 빛을 삼켜버렸다. 오유진은 험준한 산악 지형을 따라 제3보급 통문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군견보다 예민한 감각을 곤두세운 채 그녀는 나뭇가지 하나 부러뜨리지 않고 어둠 속을 이동했다. 삭발당한 두피는 오히려 예민한 감각의 안테나가 되어 공기의 미세한 흐름과 온도 변화까지 느끼게 해주는 듯 했다. 30분을 이동했을까 8호호의 물비린내가 훅 끼쳐오며 시야가 트이는 곳에 이르렀다. 저 멀리 낡은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통문이 희미한 달빛 아래 그 모습을 드러냈다. 박지훈 대위의 말대로 그곳은 완벽한 사각지대였다. 잡목이 우거져 위장되어 있었고 대대 본부에서는 절대 관측할 수 없는 위치였다. 오유진은 통문이 내려다 보이는 능선에 몸을 숨겼다. 특수 코팅된 망원 렌즈로 통문 일대를 살폈다. 그때였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저음의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군용 차량의 소리가 아니었다. 좀 더 묵직하고 거친 디젤 엔진 소리. 잠시 후 통문 바깥쪽 샛길로 거대한 그림자가 접근했다.
라이트를 끈 채 야간 투시 장비에 의존해 움직이는 듯한 대형 유조 트럭이었다. 오유진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걸렸구나. 유조 트럭이 통문 앞에서 멈춰 서자 이번에는 부대 안쪽에서 2명의 인형이 나타났다. 한 명은 곰처럼 거대한 덩치 신기환 원사였다. 다른 한 명은 군수과 행보관 노상사였다. 그들은 마치 수백 번은 해본 일처럼 능숙하게 통문의 자물쇠를 풀고 굵은 호스를 유조 트럭에서 끌어내 부대 안쪽의 무언가에 연결했다. 저기다. 오유진은 렌즈를 돌려 호스가 연결된 곳을 확대했다. 잡목과 위장막으로 가려진 땅 속에 대형 지하 유류 탱크의 주입구가 숨겨져 있었다. 권택주 일당은 대대 주유소의 메인 탱크에서 이곳 지하 탱크로 유류를 미리 빼돌려 놓은 뒤 유령 훈련 날짜에 맞춰 민간 업자에게 팔아넘기고 있었던 것이다. 오유진은 특수 카메라의 녹화 버튼을 눌렀다. 신기환 원사와 노 상사의 얼굴, 유조 트럭의 번호판, 그리고 돈으로 보이는 두툼한 봉투를 주고받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초고화질로 기록되고 있었다. 철컥. 그때 오유진의 발밑에서 작은 돌멩이가 굴러떨어졌다. 누구냐? 짐승 같은 감각이었다. 신기환 원사가 순식간에 고개를 돌려 오유진이 숨은 능선 쪽을 노려봤다. 심장이 발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허리춤에서 권총을 뽑아들었다. 노 상사, 넌 저놈들 마저 처리해. 난 저 쥐새끼 잡으러 간다. 원사님, 그냥 두시죠. 짐승일 겁니다. 트럭 운전사가 겁에 질려 외쳤다. 닥쳐. 이 근처에 짐승이 뭐가 있어. 신기환은 이미 능선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오유진은 즉시 몸을 날려 반대편으로 굴렀다. 탕. 총성이 고요한 화천의 밤을 찢었다. 총알이 그녀가 방금 전까지 있던 자리를 스치며 불꽃을 일으켰다. 거기 서라, 인연. 신기환의 욕설이 뒤따랐다. 오유진은 죽을 힘을 다해 달렸다. 하지만 어제 삭발식에서 끌려다니며 삔 발목이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비명을 삼키며 넘어졌다. 신기환의 거친 숨소리가 바로 등 뒤에서 들려왔다. 그는 군인이 아니라 사냥꾼이었다. 이 험한 산악 지형에 완벽하게 적응한 포식자였다. 잡았다. 신기환이 거대한 손으로 오유진의 전투복 덜미를 움켜쥐었다. 그는 오유진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헬멧이 벗겨지고 엉망으로 잘린 머리가 달빛 아래 드러났다. 너, 작전과장년이었냐? 신기환의 눈이 경악에서 이내 잔혹한 희열로 번들거렸다. 그는 오유진의 얼굴을 군홧발로 짓밟았다. 어쩐지 어제 그렇게 밟아줬는데도 눈빛이 살아서 나불대더라니. 감히 내년이 여길 기어들어와? 오유진은 흙과 피가 뒤섞인 침을 뱉어냈다. 다 찍었다. 신원사. 내 놈들이 유류 빼돌리는 거, 돈 받아 처먹는 거, 전부 찍어? 신기환은 미친 사람처럼 웃었다. 찍었으면 뭐? 증거? 여기서 널 죽여서 8호호에 던져버리면 그 카메라는 내년 시체랑 같이 물고기 밥이 될 뿐이야. 누가 알겠어? 전방 적응 못한 여군 장교가 스트레스로 자살했다고 하면 다 믿을 텐데. 그는 오유진의 품에서 카메라를 빼앗아 바위에 내리쳐 박살을 냈다. 쯧쯧. 아깝네. 아주 좋은 카메라 같은데. 오유진은 절망했다. 모든 증거가 사라졌다. 그리고 자신도 여기서 죽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신기환의 군홧발을 잡고 늘어졌다. 이게 신기환이 그녀를 걷어차려던 순간 거기까지 차가운 목소리와 함께 수십 개의 강력한 불빛이 그들을 덮쳤다. 신기환이 눈이 부셔 팔로 얼굴을 가린 사이 숲속에서 완전 무장한 병력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의 팔에는 헌병 특수임무대 마크가 선명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오유진에게 밀약을 제안했던 박지훈 대위가 서 있었다. 박지훈. 내 이 새끼가. 신기환이 절규했다. 박지훈 대위는 피투성이가 된 오유진을 보고 입술을 깨물었다. 신기환 원사. 당신을 군용물 절도 및 초병 살해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다. 오유진은 박 대위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녀는 그에게 제3보급 통문을 조사하러 가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내가 만약 오늘 자정 이후까지 복귀하지 않거나 비상 신호를 보내면 즉시 플랜 B를 실행하라고만 지시했었다. 박지훈 대위는 오유진의 의도를 꿰뚫어보고 그녀가 위험에 빠질 것을 예상해 미리 헌병대의 익명으로 제세통문 근처에서 총성이 들리고 수상한 민간 트럭이 목격되었다고 신고했던 것이다. 신기환 원사는 발악했지만 특임대원들에게 제압당해 무력하게 끌려갔다. 오유진은 박 대위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섰다. 카메라는 부서졌지만 신기환과 노 상사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거대한 왕국의 기둥 하나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신기환 원사의 현행범 체포는 백두산 호랑이 대대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그러나 권택주 중령은 예상외로 침착했다. 그는 신기환의 개인적인 비리로 선을 그으며 자신은 전혀 몰랐던 일이라고 잡아댔다. 오히려 그는 오유진에게 징계의 칼날을 겨누었다. 작전과장이 허락도 없이 야간에 작전 지역을 이탈해? 그러다 총기 사고까지 유발해? 이건 명백한 지휘권 이탈이자 하극상이야. 권 중령은 오유진을 부대 기강을 문란하게 한 장본인으로 몰아갔다. 그녀는 발목 부상과 타박상을 이유로 의무실에 격리 조치되었다. 사실상의 감금이었다. 헌병대는 신기환을 조사했지만 그는 입을 다물었고 권 중령과의 연결고리는 좀처럼 드러나지 않았다. 부서진 카메라에서는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었다. 상황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듯 했다. 오유진은 의무실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유류 횡령은 꼴일 뿐이다. 몸통인 권택주를 잡아야 한다. 그를 잡으려면 돈의 흐름을 증명할 장부가 필요하다. 그녀는 박지훈 대위에게 비밀리에 연락을 취했다. 박 대위, 신기환 원사실을 뒤져야겠다. 그가 체포되면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 것이 분명히 있을 거야. 과장님, 지금 원사실은 권 중령이 폐쇄하고 아무도 접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위험하니까 자네 도움이 필요하다. 나는 감시당하고 있어. 자네가 해줘야겠다. 권 중령이 내일 오전 사단 작전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시간 동안 자리를 비운다. 그때가 기회다. 오유진은 박지훈 대위에게 신기환 원사실의 구조와 예상되는 은닉 장소를 설명했다. 그녀는 감찰 요원으로서 배운 모든 범죄 심리와 은닉 기술을 총동원했다. 바닥, 천장, 책상 뒤. 아니, 신기환 같은 자는 가장 원시적인 곳에 숨긴다. 자신의 책상, 그것도 잠금 장치가 된 서랍 안쪽에 이중 바닥을 만들어 놨을 가능성이 크다. 다음 날 오전 권택주 중령이 대대를 비웠다. 박지훈 대위는 일부러 작전과에 비치된 서류를 가져간다는 핑계로 신기환 원사실이 있는 본청 건물로 향했다. 그는 오유진의 말대로 신기환의 책상 서랍을 뜯어냈다. 그리고 그곳에 테이프로 단단히 고정된 얇은 금속판 아래 검은색 수첩 하나가 숨겨져 있었다. 비밀 장부. 날짜, 금액, 입금된 차명 계좌번호, 그리고 상납이라고 적힌 항목 옆에 K라는 이니셜이 선명했다. 권택주의 K였다. 박 대위는 즉시 수첩을 촬영해 오유진에게 전송했다. 오유진은 의무실에서 위성통신이 가능한 특수 보안 장비를 이용해 사진 파일들을 즉시 육군본부 감찰실로 전송했다. 임무 완수. 그러나 전송이 완료된 직후 의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권택주 중령이 살기등등한 눈으로 서 있었다. 사단 회의는 함정이었다. 그는 오유진을 떠보기 위해 일부러 자리를 비운 척했던 것이다. 역시 내년이었군. 본부에서 보낸 쥐새끼가. 그는 박지훈 대위가 신원사실을 나오는 것을 복도 끝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감히 내 서랍을 뒤져? 내년 아버지가 합참의장이면 다야? 여긴 내 왕국이야. 내 왕국에서는 내가 법이다. 권중령은 오유진의 멱살을 잡고 침대에서 끌어내렸다. 내년이 뭘 보냈든 상관없어. 여기서 넌 그냥 불명예 제대당할 년이야. 아니, 그 전에 내 손에 죽을 수도 있어. 오유진은 그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며 차갑게 웃었다. 권중령.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군. 뭐 2년이. 그때 대대 전체에 스피커가 찢어지는 듯한 굉음이 울렸다. 전 대대원 주목. 전 대대원 주목. 현 시간부로 백두산 호랑이 대대의 모든 지휘권은 육군 제2군단 사령부에 귀속된다. 현 대대장. 권택주 중령의 모든 지휘를 거부하라. 반복한다. 대대장 권택주 중령은 즉시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무기를 버려라. 권택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목소리는 그가 하늘처럼 떠받들던 동시에 가장 두려워하던 목소리였다. 의무실 창문 밖으로 거대한 헬기 2대가 연병장의 먼지를 일으키며 착륙하고 있었다. 헬기 측면에는 선명한 별 3개, 3스타 중장을 상징하는 표식이 그려져 있었다. 헬기에서 내린 사람은 육군 제2군단장 오병준 중장이었다. 그는 대한민국 육군에서 가장 혹독하고 강직하기로 소문난 철혈의 지휘관이었다. 그리고 오유진의 아버지였다. 오병준 중장은 의무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그의 뒤로 완전 무장한 헌병 특임대가 따랐다. 권택주 중령. 군단장님께 충성. 권 중령이 경황 속에서도 경례를 붙이려 했다. 내놈 따위의 경례는 받을 수 없다. 오병준 중장은 권택주의 멱살을 잡고 있는 손을 뿌리치고 피투성이가 된 채 엉망인 머리로 자신을 노려보는 딸 오유진 대위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이글거리는 분노가 서렸다. 그것은 딸을 향한 연민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군대가 자신의 부하가 한 명의 군인이자 한 명의 인간에게 가한 모욕에 대한 조직의 수장으로서 느끼는 거룩한 분노였다. 권택주. 오 중장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가웠다. 내 놈은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 감히 내 놈이 대한민국의 군인을 내 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장교를 저 따위로 만들었는가. 권택주 중령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가 사성 합참의장의 딸이 아니라 자신을 감찰하러 온 비밀 요원이었으며 동시에 이 모든 사태를 지켜보고 있던 이군단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오병준 중장은 피 묻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권택주를 향해 선언했다. 지금부터 이 지옥을 만든 내 놈들에게 진짜 참교육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 의무실의 공기는 찢어질 듯 팽팽했다. 권택주 중령은 헬기에서 내린 별 3세 주인이 자신이 그토록 짓밟고 모욕했던 오유진 대위의 아버지 제2군단장 오병준 중장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시나무 떨떠 떨었다. 그의 뇌는 이 재앙적인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군단장님, 오해십니다. 이것은 오병준 중장은 권택주의 변명을 들을 가치조차 없다는 듯 그를 서늘하게 무시했다. 그의 시선은 오직 딸에게로 향했다. 쥐가 파먹은 것처럼 엉망으로 잘린 머리카락, 뺨에 남은 군화자국과 피멍 찢어진 입술. 그것은 딸의 상처이기 이전에 대한민국군 장교의 명예가 짓밟힌 참혹한 증거였다. 오병준 중장의 눈에 서린 분노는 단순한 부성애가 아니었다. 그것은 군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지휘관의 철혈이었다.
오유진 대위. 그가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불렀다. 예, 군단장님. 오유진은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부축을 뿌리치며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힘을 다해 서려 했다. 일어서지 마라. 오병준 중장은 손을 들어 딸의 경례를 막았다. 그는 오유진의 어깨를 짚었다. 임무 수행을 확인했다. 고생했다, 오대위. 아니, 유진아. 그의 거친 손이 딸의 상처투성이 뺨을 스치려다 꽉 쥔 주먹으로 바뀌었다. 그는 딸을 지키지 못한 아비로서의 고통과 군유를 유린당한 지휘관으로서의 분노를 동시에 삼켰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얼어붙은 권택주 중령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권택주 중령. 예, 군단장님. 내 놈은 방금 전까지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는가? 오병준 중장은 소리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목소리는 화천의 겨울바람보다 차가웠다. 내 놈은 내 딸을 건드린 것이 아니다. 내 놈은 육군 본부 감찰실장의 명을 받고 비밀 임무를 수행 중이던 특명 감찰관을, 그것도 내 놈의 추악한 비리를 조사 중이던 장교를 불법 감금하고 폭행했다. 가 감찰관이라니요. 저는 전혀 몰랐다고. 오 중장의 눈이 번뜩였다. 몰랐으면 여군 장교의 머리채를 잡고 전 병력 앞에서 삭발을 시켜도 되는 건가? 몰랐으면 내 놈의 왕국에서 내 놈의 군홧발로 장교를 짓밟아도 되는 거냐? 내 놈이 칠성훈이라고 부르던 그것이 이런 짐승만도 못한 짓이었나? 오병준 중장의 고함이 의무실을 넘어 복도까지 울려 퍼졌다. 그는 헌병 특수임무대 SDT 대장을 향해 턱짓했다. 저놈의 계급장을 당장 떼라. 예, 알겠습니다. 특임대원 2명이 우물쭈물하는 권택주에게 다가가 그의 가슴에 붙어있던 중령 계급장과 대대장 직책 표지를 거칠게 뜯어냈다. 찍 하는 벨크로 소리가 권택주의 비명처럼 들렸다. 군단장님, 이러실 수 없습니다. 저는 칠사단장님 관할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월권. 월권? 오병준 중장이 기가 차다는 듯 웃었다. 내 놈이 비리장부를 보며 희희낙낙할 때 오 대위가 보낸 증거 자료는 이미 육군 본부를 거쳐 국방부 장관에게까지 보고되었다. 지금 이 시간부로 7사단 전체가 나의 직권 지휘 하에 들어갔다. 7사단장은 지금 내 놈을 구하러 올 처지가 아닐 거다. 자신의 목이나 걱정해야 할 테니. 그것은 사형 선고였다. 권택주의 왕국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오 중장은 의무실을 나섰다. 권택주는 저기 세워라. 그리고 전 대대 간부들 지금 당장 연병장으로 집합시켜. 5분 준다. 잠시 후 대대의 모든 간부들이 공포에 질린 얼굴로 연병장에 도열했다. 그들은 어제 오유진이 모욕당했던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헬기 2대가 뿜어내는 위압적인 불빛 속으로 오병준 중장이 지휘대 위로 걸어 올라갔다. 그리고 헌병들에게 개처럼 끌려나온 권택주가 그 옆에 내동댕이 쳐졌다. 오병준 중장은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가 혹한의 밤 공기를 갈랐다. 나는 제2군단장 중장 오병준이다. 병사들과 간부들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나는 오늘 이곳 화천에서 대한민국 육군이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을 목도했다. 그는 권택주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자는 군인이 아니다. 군복을 입은 도둑놈이자 부하의 인권을 짓밟은 폭력배다. 저자가 만든 백두산 호랑이는 군대가 아니라 범죄 소굴이었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의 시선이 어둠 속에 도열한 병사들을 향했다. 제군들은 어제 한 여군 장교가 제군들의 동료가 이 자리에서 짐승처럼 머리채를 잡히고 삭발당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침묵했다. 나는 그 침묵을 이해한다. 그것은 제군들의 잘못이 아니라 저런 괴물을 지휘관으로 둔 이 군대의 잘못이다.
그의 목소리가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오늘부로 그 침묵은 끝났다. 그는 권택주 옆에 서 있던 신기환 원사와 노상사, 그리고 그들의 수족 노릇을 하던 간부 몇 명을 가리켰다. 저자들을 모두 체포한다. 저들은 군복을 입을 자격도 제군들의 지휘관이 될 자격도 없다. 그리고 권택주, 아니 전 중령 권택주. 오 중장은 마이크를 내리고 권택주가 들을 수 있을 만큼의 목소리로 말했다. 내 놈이 오유진 대위의 머리카락을 자르며 느꼈던 그 쾌감. 내 놈이 부하들을 짓밟으며 느꼈던 그 우월감. 나는 내 놈에게서 그것을 빼앗지 않을 것이다. 그는 권택주의 멱살을 잡고 지휘대 가장자리로 끌고 갔다. 대신 내 놈이 지금부터 평생을 감옥에서 이 연병장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될 거다. 내 놈이 잃어버린 것이 고작 돈 몇 푼과 내 놈의 썩어빠진 자존심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내 놈은 내 놈의 영혼을 팔았다는 것을 매일 밤 곱씹게 될 것이다. 그것이 내가 내 놈에게 내리는 진짜 참교육이다. 오병준 중장은 권택주를 헌병들에게 던져주었다. 그리고 다시 마이크를 잡고 전 대대원을 향해 선포했다. 백두산 호랑이 대대. 지금 이 순간부터 부조리와 폭력으로 물든 과거와 단절한다. 새로운 대대장이 부임할 때까지 오유진 대위와 박지훈 대위가 임시로 대대 지휘를 맡는다. 병사들 사이에서 옅은 그러나 분명한 동요가 일었다. 억눌렸던 무언가가 터져나오는 소리였다. 박지훈 대위는 경악했고 의무실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오유진 대위는 자신의 어깨에 올려진 그 무게를 받아들이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지옥 같던 화천의 밤이 비로소 끝나가고 있었다. 권택주의 철옹성이 무너진 다음 날 백두산 호랑이 대대는 거대한 폭풍의 눈이 되었다. 군단 헌병대와 감찰, 법무실에서 파견된 수십 명의 합동조사단이 대대를 이잡듯 뒤집기 시작했다. 오병준 중장은 연병장에서의 선언으로 끝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군단 사령부 지휘통제실에 임시로 7사단 정화특별지휘부를 차리고 딸이 아닌 감찰관 오유진 대위를 그 핵심 일원으로 소환했다. 의무실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오유진은 삭발당한 머리를 가릴 생각도 잊은 채 전투복 차림으로 이 군단 사령부에 복귀했다.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와 딸은 그러나 따뜻한 포옹 대신 군인으로서의 경례를 나누었다. 오병준 중장의 집무실. 그는 지친 얼굴로 딸을 바라보았다. 유진아, 미안하다. 아비로서 지휘관으로서. 아닙니다, 군단장님. 오유진은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저는 감찰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권택주는 체포 직후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입을 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진술은 교묘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범죄를 인정하면서도 그 범죄가 가능했던 배경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했다. 권택주 중령. 아니, 이젠 민간인 신분이 될 그가 이상합니다. 합동조사단의 법무참모가 오병준 중장에게 보고했다. 유류 횡령, 군납 비리, 부하 가혹 행위.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금의 최종 행선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수억에 달하는 검은 돈이 대대장급에서 모두 소진되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오유진은 조사단 회의에서 조용히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다. 권택주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방패막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안고 가면 누군가가 자신의 가족을 돌보거나 혹은 형량을 줄여줄 것이라 믿고 있는 겁니다. 오 대위의 말이 맞다. 오병준 중장이 동의했다. 권택주가 7사단 알짜배기 대대의 대대장으로 부임한 과정부터가 석연치 않았다. 그 배후에 그에게 정기적으로 상납을 받은 더 거대한 뿌리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권택주가 파쇄하려다 실패한 하드디스크와 비밀 장부의 원본을 복구하는 데 성공했다. 그곳에는 K라는 이니셜 외에도 수많은 암호와 날짜들이 적혀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뇌물이 아닙니다. 오유진은 장부의 패턴을 분석했다. 날짜가 7사단의 주요 훈련 일정, 그리고 군단 전체의 인사 이동 시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뭐라고? 오병준 중장의 미간이 좁혀졌다. 권택주는 돈만 바친 게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부대를 이용해 상급 부대의 훈련 성과를 조작해주고 그 대가로 인사고과에서 이득을 챙기거나 혹은 누군가의 진급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권택주의 비리를 눈감아 주었습니다. 심연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웠다. 이것은 한 개 대대의 비리가 아니라 사단, 어쩌면 군단 전체의 명예가 걸린 문제일 수도 있었다. 오병준 중장은 고뇌에 빠졌다. 그는 정의로운 군인이었지만 동시에 거대한 조직을 이끄는 지휘관이었다. 이 사건을 파헤칠수록 그가 지휘하는 이 군단의 명예는 땅에 떨어질 것이며 최악의 경우 그의 군 생활 자체도 위험해질 수 있었다. 군단장님, 오유진이 아버지의 고뇌를 읽었다. 덮으실 생각이십니까? 오병준 중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제가 이 지옥에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것은 권택주 한 명을 잡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유진은 삭발당한 자신의 머리를 손으로 쓸어 올렸다. 제가 연병장에서 당한 그 굴욕은 저 하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부대에서 매일같이 부조리를 견디며 침묵을 강요당했던 모든 병사들의 굴욕이었습니다. 박지훈 대위처럼 용기를 내고도 보복이 두려워 떨어야 했던 모든 정직한 군인들의 굴욕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불타고 있었다. 뿌리를 뽑지 않으면 이 땅은 다시 썩어 문드러질 겁니다. 제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겠지만 저 병사들의 가슴에 남은 상처는 영원히 아물지 않을 겁니다. 오병준 중장은 딸의 그 불타는 눈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그는 인터폰을 들었다. 비서실장. 지금 즉시 7사단장 박세준 장군을 내 사무실로 호출하게. 감찰부 헌병대, 법무실, 기무부대까지. 이 군단 예하의 모든 사정기관을 총동원한다. 백두산 호랑이가 아니라 칠성부대 전체를. 아니, 이 군단 전체를 수술한다. 뼈를 깎는 한이 있더라도. 오유진은 아버지의 그 결단에 조용히 경례를 붙였다. 이것은 부녀의 연대가 아니었다. 부조리를 척결하려는 두 군인의 강철 같은 의지였다. 한편 대대로 복귀한 박지훈 대위는 오유진의 비밀 지령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는 권택주가 체포된 직후 혼란을 틈타 권중령의 집무실에서 발견한 개인용 태블릿을 빼돌렸다. 권택주는 비밀 장부를 여러 곳에 분산시켜 놓았고 그 태블릿은 지문 인식으로만 열리는 가장 내밀한 금고였다. 박지훈 대위는 보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태블릿의 잠금을 해제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판도라의 상자를 마주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권택주가 상납을 하며 나눈 대화의 녹음 파일, 그리고 7사단장 박세준 장군이 화천의 한 고급 요정에서 민간 업자들과 어울리는 사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오병준 중장의 호출 명령은 7사단 사령부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사단장 박세준 장군은 직속 상관인 군단장의 호출을 거부할 수 없었으나 그의 얼굴은 분노와 초조함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이 권택주를 관리하는 데 실패했으며 이제 그 불길이 자신에게 옮겨붙고 있음을 직감했다. 젠장, 멍청한 권택주 놈. 박세준 장군은 이 군단 사령부로 향하기 전 급하게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나다. 일이 터졌다. 권택주 그놈이 잡혔다. 오늘 밤 춘천명월관으로 전부 모여라. 입을 맞춰야겠다. 군단장이 지금 눈이 뒤집혔어.
명월관. 춘천 외곽의 소양 강변에 위치한 최고급 한정식집. 일반 손님은 받지 않고 오직 VVIP들의 은밀한 로비를 위해 존재하는 곳이었다. 그곳은 박세준 장군과 그가 비호하던 군납업자들 그리고 지역 정치인들의 아지트였다. 그러나 박세준 장군은 알지 못했다. 그가 전화를 건 순간부터 이군단 기무부대와 감찰실의 특수감청반이 그의 모든 통신을 실시간으로 감청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걸렸습니다. 오유진 대위가 헤드셋을 벗으며 말했다. 그녀는 지금 이군단 사령부의 지하 상황실에 있었다. 오늘 밤 8시 춘천명월관. 박세준이 자신의 공범들을 모두 소집했습니다. 오병준 중장의 입가에 얼음장 같은 미소가 걸렸다. 그물이 스스로 찢어지러 오는군. 좋다. 놈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연회를 우리가 직접 열어주자. 그날 밤 춘천명월관은 삼엄한 경비 속에 은밀한 손님들을 맞이했다. 7사단장 박세준 장군, 화천 일대의 군납 비리를 주도하던 건설사 대표 유류를 빼돌려 유통하던 유통업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묵인하고 정치권의 다리를 놓아주던 지역구 도의원까지. 그들은 권택주라는 꼬리를 자르고 어떻게 하면 이 거대한 폭풍을 피할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고 있었다. 권택주는 어차피 입을 열 수 없습니다. 그놈 가족은 우리가 쥐고 있으니까. 건설사 대표가 거들먹거리며 말했다. 박 장군님 군단장에게는 그냥 꼬리 자르기 당했다고. 읍소하십시오. 그 오 중장 깐깐하긴 해도 명예는 중시하는 늙은이니. 닥쳐. 박세준이 술잔을 내리쳤다. 그 늙은이가 문제가 아니야. 그 딸년 오유진 그년이 감찰관으로 들어와서 이 사단을 다 헤집어 놨단 말이다. 아, 그 머리 밀린 년 말입니까? 하, 그거 아주 꼴이. 쾅. 그때 명월관의 가장 안쪽 방 국실의 육중한 문이 굉음과 함께 열려젖혀졌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 앞에는 검은색 특수임무 장비를 착용한 헌병 특임대원들이 K-원어 기관단총을 겨누고 서 있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로 두 사람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전투모를 깊게 눌러쓴 오유진 대위, 그리고 그 옆에 얼음보다 차가운 분노를 머금은 이군단장 오병준 중장이었다. 에이, 이 무슨 짓인가? 군단장, 자네가 감히 민간인을 상대로. 여긴 내 관할도 아니야. 박세준 장군이 발악하듯 소리쳤다. 박세준 장군. 오병준 중장이 그의 어깨에 달린 별 2개를 노려보며 말했다. 자네는 지금부터 직무정지다. 그리고 군인으로서의 모든 명예를 박탈당할 것이다. 무슨 증거로? 내 놈 딸년의 억측으로. 나를 모함하는 거냐? 증거? 오유진 대위가 전투모를 벗었다. 어제보다 더 짧아진 거의 스님에 가까운 머리가 드러났다. 그녀는 방 안의 추악한 공범들을 하나하나 훑어보며 손에 든 태블릿을 높이 쳐들었다. 이 안에 당신들이 나눈 모든 대화, 모든 거래 내역, 그리고 그녀는 태블릿의 화면을 돌려 박세준 장군에게 보여주었다. 화면 속에는 박세준이 이 자리에서 여자 접대부들을 끼고 건설사 대표에게 돈 봉투를 받는 사진이 선명하게 재생되고 있었다. 권택주가 박지훈 대위에게 넘겨준 바로 그 판도라의 상자였다. 이 추악한 연회의 기록이 전부 담겨 있습니다. 박세준 장군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았다. 오병준 중장은 딸의 어깨를 감쌌다. 오 대위, 자네가 이자에게 직접 명령을 하달하게. 오유진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자신을 머리 밀린 년이라 조롱했던 건설사 대표와 이 모든 부조리의 정점에 있던 박세준 장군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육군 제7보병사단장 소장 박세준.
당신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직권남용 그리고 부하 장교에 대한 모욕 방조 혐의로 현시간부로 긴급 체포합니다. 오유진 대위가 경례를 붙였다. 그것은 상급자에 대한 예우가 아닌 썩은 뿌리를 도려내는 집도의의 차가운 선언이었다. 춘천의 그물은 그렇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놓치지 않고 좁혀졌다. 춘천명월관의 추악한 연회는 헌병 특임대의 군합발 아래 산산조각이 났다. 그날 밤 군단장의 별 2개가 지역 유지와 부패한 군납업자의 어깨에 달린 그 어떤 장식물보다 초라하게 바닥으로 떨어졌다. 박세준 7사단장의 긴급 체포는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부패의 피라미드를 무너뜨리는 신호탄, 그 거대한 참교육의 시작에 불과했다. 며칠 후 혹한의 바람이 여전히 살을 애는 화천의 백두산 호랑이 대대 연병장.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리고 오유진 대위가 가장 끔찍한 굴욕을 당했던 바로 그 장소에 다시 한번 전 대대원이 도열했다. 하지만 공기는 완전히 달랐다. 더 이상 권택주의 광기 어린 칠성훈도 신기환의 음습한 폭력도 없었다. 공포에 질려 고개를 숙였던 병사들은 오늘은 불안과 약간의 희망이 뒤섞인 눈으로 지휘대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휘대 위에는 군단장 오병준 중장이, 옆에는 임시 지휘 대리를 맡은 박지훈 대위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들 곁에 전투모를 단정히 쓴 오유진 대위가 꼿꼿하게 서 있었다. 그녀의 뺨에 남았던 멍은 옅어졌지만 그 존재감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했다. 오병준 중장이 마이크 앞에 섰다. 그의 육중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연병장을 가득 메웠다. 나는 제2군단장이다. 그리고 오늘 나는 이 자리에 사과하기 위해 섰다. 연병장이 술렁였다. 별 셋의 장군, 군단장이 사과를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육군은 그리고 나는 제군들을 지키지 못했다. 오 중장의 눈이 불타고 있었다. 지난 몇 년간 이 백두산 호랑이 대대는 적과 싸우는 부대가 아니었다. 부패한 지휘관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범죄의 소굴이었다. 제군들은 칠성훈이라는 이름 아래 폭력과 부조리를 강요당했다. 그것은 군인 정신이 아니다. 그것은 군복을 입은 자들의 가장 수치스러운 배신이다. 그는 연병장에 끌려나와 포박된 채 무릎 꿇고 있는 권택주 전 중령과 신기환 전 원사 그리고 그들의 수족 노릇을 하던 간부들을 가리켰다. 저 자들을 보라. 저들은 제군들의 명예를, 제군들의 부모님이 국가에 맡긴 아들들의 청춘을, 자신들의 뱃속을 채우는 데 사용했다. 저것이 제군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권력의 실체다. 오 중장은 연병장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리고 며칠 전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한 명의 장교가, 한 명의 동료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짓밟히는 것을 목격했다. 권택주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자른 것이 아니다. 그는 우리 육군 전체의 명예를 잘랐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막지 못한 지휘관으로서 그리고 이 부조리 속에서 고통받은 제군들에게 육군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과한다. 오병준 중장이 지휘대 위에서 도열한 병사들을 향해 허리를 숙였다. 정적이 흘렀다. 그 어떤 고함이나 명령보다 더 무거운 장군의 사과였다. 병사들의 눈이 흔들렸다. 몇몇은 고개를 떨구며 몰래 눈물을 훔쳤다. 공포가 거친 자리에 비로소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오 중장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오늘 이 자리는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부조리는 뿌리 뽑힐 것이며 정의는 반드시 바로 설 것이다. 이것이 내가 제군들에게 약속하는 진짜 군인 정신이다. 그는 옆에 선 오유진 대위를 바라보았다. 오유진 대위. 앞으로. 오유진 대위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모든 병사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자신을 조롱했던 그 눈들, 외면했던 그 눈들을 하나하나 마주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손을 들어 자신의 전투모를 벗었다. 위잉하고 바람이 스치는 소리와 함께 엉망으로 잘렸던 머리 대신 짧지만 단정하게 새로 다듬어진 밤송이 같은 머리가 드러났다. 굴욕의 상징이었던 그 머리는 이제 그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은 불굴의 의지를 상징하는 훈장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육성으로 외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떤 확성기 소리보다 더 크고 분명하게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나는 작전과장 오유진 대위다. 나는 그날 이곳에서 울었다. 분노와 수치심에 울었다. 그리고 나는 보았다. 여러분의 눈에 서린 공포를, 나를 조롱하던 자들의 광기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외면하던 침묵을. 병사들이 숨을 죽였다. 나는 여러분의 침묵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었음을 안다. 그것은 틀렸다고 말할 용기조차 빼앗아버린 저 흉포한 권력의 잘못이었다. 그녀는 무릎 꿇은 권택주를 잠시 노려보았다. 진짜 강인함은 부하의 머리채를 잡고 억누르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박지훈 대위를 바라보았다. 진짜 강인함은 불의를 보고도 외면하지 않는 용기에서 나온다. 내 동료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비록 두렵더라도 그것은 틀렸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작은 목소리에서 나온다. 그녀는 다시 병사들을 향해 말했다. 오늘 그 썩은 뿌리는 뽑혔다. 이제 이 황폐해진 땅에 새로운 싹을 틔우는 것은 군단장도 사단장도 아니다. 바로 이곳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이다. 다시는 그 누구도 동료의 인격을 짓밟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다시는 불의에 침묵하지 마라. 그것이 내가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배운 유일한 교훈이며 여러분에게 전하는 나의 진심이다. 알겠는가? 예,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그러나 점점 더 크게. 연병장 구석에서부터 시작된 대답은 이내 천지를 진동하는 함성이 되어 화천의 겨울 하늘로 퍼져나갔다. 그것은 공포에 의한 복종이 아닌 가슴 속에서부터 끓어오른 진정한 충성이었다. 몇 주가 흘렀다. 대한민국 육군은 뿌리째 흔들렸다. 7사단장 박세준 소장은 불명예 전역과 동시에 구속되어 군사재판에 넘겨졌다. 그와 결탁했던 군납업자들과 지역 유지들 역시 줄줄이 철창신세가 되었다. 백두산 호랑이 대대를 왕국으로 삼았던 권택주 전 중령은 군용물 횡령, 직권 남용 초병 폭행 및 가혹 행위 등 20가지가 넘는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군사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죄수복을 입게 되었다. 신기환과 노 상사 역시 남은 군 생활 전부를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다. 혹독했던 화천의 겨울이 물러가고 8.5호의 얼음이 녹기 시작할 무렵 백두산 호랑이 대대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 새로 부임한 대대장은 칠성훈 대신 전우애와 상호 존중을 강조했다. 병사들의 식단이 바뀌었고 낡은 보급품이 새 것으로 교체되었다. 유령 훈련이 사라진 자리에는 실전적이고 합리적인 훈련이 채워졌다. 병사들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다. 박지훈 대위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소령진이 되었고 대대의 작전 참모로서 새로운 부대를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리고 오유진 대위. 그녀는 임무 완수 보고와 함께 육군 본부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녀는 특진과 함께 육군 본부 작전처의 핵심 보직으로 발령이 났다. 떠나는 날 아침, 오유진은 마지막으로 연병장에 섰다. 그녀가 굴욕의 눈물을 흘렸던 바로 그 자리였다. 그녀의 머리는 이제 제법 자라 단정한 여군 쇼트커트가 되어 있었다. 작전과장님, 아니 오소령님. 박지훈 대위가 다가와 경례를 붙였다. 정말
가십니까? 오유진은 미소로 답했다. 박참모. 이제 이 부대는 자네에게 맡기지. 잘할 거라 믿는다. 전우님 덕분입니다. 박지훈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악수를 나누었다. 공포와 절망 속에서 피어난 가장 단단한 전우애였다. 오유진은 자신의 차에 올랐다. 화천을 떠나 서울로 향하는 길. 그녀는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백두산 호랑이 대대의 위병소를 바라보았다. 찢기고 잘리고 짓밟혔던 곳. 그러나 동시에 가장 뜨거운 용기를 배웠던 곳. 그때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다. 이군단 사령부에 있는 아버지 오병준 중장에게서 온 문자였다. 임무 완수. 수고했다, 내 딸. 그리고 잠시 후 또 하나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녀가 이 모든 임무를 시작하게 만들었던 육군 서열 1위 합참의장의 번호였다. 오소령. 잘 싸웠다. 새로운 전장이 기다리고 있다. 오유진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사성 장군의 딸이나 삼성 장군의 딸로 숨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지옥을 이겨낸 대한민국 육군 소령 오유진이었다. 그녀는 엑셀을 밟았다. 삭발당했던 머리카락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앞으로 마주할 그 어떤 부조리와도 맞서 싸울 힘을 주는 영원한 각오로 그녀의 가슴에 새겨졌다. 춘천을 지나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로 따뜻한 봄 햇살이 그녀의 새로운 길을 비추고 있었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